본사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리인 측에서 종합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연락받을 때 그 변론사유 탄핵 소추사유 요지 발표 시간 한 30분 정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십시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사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예. 발표하는 건데 그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는 그렇게 걸로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요지를 발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 관련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 부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제재기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및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경우에 비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에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제재기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2요구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두 가지 특검법은 다들 아시지만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 대한 관련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경로로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압적으로 무마시켰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대통령 가족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3회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3회 등 6번에 걸쳐서 특검법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피청구인도 역시 매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가족 또는 대통령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를 행사한 것은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2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 외관을 만들어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피청구인이 계엄의 밤에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비상계엄을 만료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로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렇게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것은 소극적으로나마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받아들이면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었던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 8시간 가까이 피청구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과는 달리 비상계엄 해제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무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소지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사 책임과는 변론으로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을 선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조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당 내에서조차 이탈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압박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 관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고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담에게 일임한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날 오후 한동훈 대표가 총리 관저를 찾아가서 피청구인과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피청구인이 나란히 서서 차례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였다고 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국정을 책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에 뒤이어서 피청구인은 여당과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의 한동훈 대표의 담화 내용에 호응하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주장이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도 전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위헌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고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 권력분리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임에 당원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상설 특별검사 수사안이 의결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국회에서 내란 행위의 징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요구안이 의결됐고, 다음 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부했고, 12월 14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대행이 된 피청구인도 개정된 특검법 시행규칙에 여야 간의 위헌 위법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행위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는 형식적인 임명권이며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 헌마 2 사건을 통해서 공석이 된 국회 선출 등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하여 국회가 그 후임자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내에서 국회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심사하거나 검증을 실시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2024년 10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를 선출하면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으로 선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가 마침내 12월 9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12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명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선출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임명을 여전히 거부했고, 다음 날인 12월 27일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3인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6인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다수의 헌법심판 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되었고, 이런 6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완전체 구성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공석이 된 국회 선출 재판관 후임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면 물론이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적법한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서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라 다름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 역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수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공범의 징계 절차를 방해하는 등 공범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2명의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헌법재판소 본래의 기능이 정상화된 점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체 거부한 것이 얼마나 위헌적인 행위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서 헌법 수호의 관점 그리고 국민의 신뢰의 관점에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 사건으로서 국무총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고 또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탄핵 소추 의결 요건도 가중 조건에 적용되지 않았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사건의 경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5가지 탄핵 사유를 순서대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5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가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의 어떤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아주 중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해악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